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열어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돈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근데 1등 당첨금은 매번 다르더라고요. 예. 로또 1등 당첨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요즘 우리 김 작가가 이제 시집을 가야 될 것 같아. 집 문제, 로또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로또가요. 1등, 2등, 3등 몇 등까지 해본 적이 있는가 물어봐도 괜찮아요? 한 번도 안 사봤어요. 저는 4등 한 번 돼봤고요. 2등도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로또 당첨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1등 놔두고 4등, 5등 있잖아요. 그럼 2등, 3등도 빠지고 그러면 3등, 제 기억이 맞으면 3등, 4등, 5등 아니면 4등, 5등 이 사람들의 상금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상금을 제하고 남는 돈,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남는 돈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300만 원의 4분의 3. 그죠? 그러니까는 900이 되고 4로 나누면 한 200 몇십만 원을 갖다가 1등 상품으로 받아요. 그러면 이 상품 금액은 어디서 나오느냐? 로또를 판매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 판매액 가운데서 상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판매액 중에서 50%는 국가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50% 정도 가지고 아마 이 상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제가 방금 그 질문을 듣다가 미국 들어가서 웹사이트에 가서 미국 로터리를 파워볼을 봤거든요. 지금 파워볼 상금 잭팟이 얼마냐면 7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7천억 원. 세금 얼마 내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로또 되면? 기본 기타 소득세 30%에다가 주민세 3% 내서 33%를 세금으로 내요. 미국에 지금 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억 1천억 원이 1등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티켓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구호가 나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외환 우출이 있습니다. 단.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스포츠계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린 기자는 복권 사본 적 있으세요? 저도 가끔은 사본 적은 있는데요. 예. 최근에는 또 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대의 행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행운동에 아주 흐름한 복권 파는 집이 1등을 한 열 몇 번 정도 했나요? 그런 역사가 있어서 네. 주말이 되면 그쪽을 지날 때마다 저 행운을 좀 살까 고민을 하는데 한 5등은 돼본 적이 있는데 아직 상위권은 최근 들어서 옛날 주택복권 할 때는 돼본 적이 있거든요. 네. 자, 스포츠 소식 여쭤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우리 김 작가가 로또 이야기가 난 다음부터 로또를 한 판 구해볼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본에서 지금 안신혜 선수 화제죠? 네, 맞습니다. 그 안신혜 선수가 올 시즌에 일본 여자 프로골프 JLPGA에 진출했는데요. 예. 또 예쁜 얼굴뿐만 아니라 또 화려한 핫팬츠를 입고 경기에 나서고요. 예. 일본 내에서는 그 섹시 퀸이라 불리면서 예. 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방송에서 들어야 될 질문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프로 골퍼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여자 프로들도 이 성형 수술을 좀 많이 하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또 일부 선수들이 또 하는 것으로 저도 전에는 들었는데요. 예. 실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 그래도 요즘에는 또 일부 시선에서는 또 경기를 잘하는 것도 좋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좀 화려한 옷을 입거나 외모를 치장하는 것도 하나의 또 어떤 그 스포츠 선수로서 또 하나의 필요한 뭐 덕목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는 왠지 일본 사람들이 섹시 퀸 이런 식으로 한국 여자 선수들을 좋아한다는 게 좀 찜찜해서요. 과거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네, 인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사실 일본 언론들은 또 안신의 열풍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꽃장에서 안신혜를 쫓는 일본 카메라맨이 뭐 100명이 넘고요. 그리고 중년은 물론 또 노년층 남성 갤러리도 안신혜를 따라다닙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잡지가 또 섹시녀 특집에 또 안신혜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일각에서는 좀 너무 이걸 성상품화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지 외모로 승부해서는 좀 그렇잖아요. 미국 저 LPGA에서도 늘 이렇게 핑크 무늬를 하고 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리본 하고 다니는 친구. 갑자기 생각이 폴란가요? 무슨 폴란데?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안신혜 선수도 실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또 예. 국내 무대에서 뭐 메이저 대회인 뭐 KLPGA 챔피언십을 뭐 우승을 하고 3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네. 근데 그 일본에서는 사실 7대회 중에 3차례 컷탈락을 했고요. 예. 또 3차례는 10위권 성적에 그치면서 사실 골프 실력이 아니라 또 미모로 어필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역풍을 맞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좀 바라는 셈이고요. 지금 야구 팬들 사이에서 엘로끼라는 말인데 이게 뭔 말입니까? 네, 그 프로야구 최고 흥행구단인 그 LG와 롯데, 기아를 한데 묶어서 부른 이름입니다. 예. 사실 여기에는 세 팀이 2001년부터 8년까지 또 번갈아가면서 꼴찌한 것에 대한 비아냥도 담겨 있고요. 네. 그 롯데가 1992년, LG는 94년, 기아가 2009년이 마지막 우승이고요. 네. 지난 20년 동안 엘로끼가 아무래도 들러리에 불과했던 상황입니다. 옛날엔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닌데 요즘은 성적이 좋은 모양이죠? 네, 엘로끼 세 팀이 사상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 동반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또 기아가 1위고요. 또 4, 5위 자리를 두고 롯데와 LG가 또 넥산과 SK를 상대로 또 치열한 또 경합을 펼치고 있는데 뭐 최근 롯데도 기세가 좋고요. 또 LG도 위기를 극복하면서 또 이게 또 시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엘로끼 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네. 레슬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했습니까? 네, 류한수 선수가 프랑스에서 열린 그 세계선수권 그레코로마냥 66kg급 결승에서 폴란드의 베르나티크를 2대1로 꺾고 예. 4년 만에 우승했고요. 예. 그 류한수 선수가 사실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기도 했었는데 또 투혼을 불살르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민 기자한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유명한 풋볼이나 아니면 농구의 그 구단주라는 사람들은 네. 대기업들과 연계가 되어 있나요? 사실 뭐 일부 구단주 같은 경우에는 또 기업인인 경우도 있고요. 예. 사실 뭐 하나의 사업에 수하는 일환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경우도 있는 거고 있겠죠. 요즘에는 또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 구단주를 하는 경우도 그렇죠. 네. 예. 네. 선수했던 사람들이 구단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네, 말씀하신 대로 마이클 조던이 또 이렇게 NBA 구단주를 맡기도 했고요. 예, 저는 LA 같은 경우는 덴버 브랑코의 구단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풋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레슬링 비인기 종목의 구단주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지원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스포츠계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좀 정확히 좀 지적을 해주신 게 사실 그 레슬링은 또 삼성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원을 해왔고요. 예. 정말 레슬링이 우리나라 효자 종목으로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또 지원이 줄면서 다소 주춤한 경향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선수들이 좀 그런 와중에서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각종 종목들이 다 이렇게 그 협회장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구단 그런 종목에서는 또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하여튼 언젠가는 이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여의도.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여의도 이 막내 정치인들의 젊은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10년, 20년 뒤에는 이 사회의 주인공이시고 근간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을 미리 들어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위원회 장경태 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들이 주제를 일자리 정책으로 삼았어요. 이제 두 분은 정치인이고 이 정치가 직업인 분들인데 이 젊은 나이에 정치를 직업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장단점이 다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각자들 경험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정치의 꿈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저는 장경태 부위원장. 네, 네, 대학생이 아닌 알바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사실 막노동해서 돈을 모아서 집이 좀 어려워서요. 네. 돈을 모아서 대학을 왔고 또 학원 강사, 뭐 학습지 교사, 또 사업을 해보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정치 활동하면서 사실 돈을 받으면서 활동하기에는 정말 어렵고요. 네. 네, 거의 대부분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당협위원장. 예, 사실 뭐 동네에 가서 이제 지역구 정치하면서 가장 이제 곤란한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 이제 뭐 한 민정당 시절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런 뭐 청와대에서 이제 내탕금도 나오고 뭐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정치를 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없죠. 이제 정치판에서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항상 효율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본업이 프로그래머거든요. 컴퓨터. 네, 저 공대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 트렌드만 쫓아가고 있으면은 뭐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적당한 뭐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섰는데 또 정치하다 보니까 전업으로 전력 투구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네. 정치계에 몸담고 계시니까 정치가 돈이 필요하던가요?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기성정치와 좀 청년정치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저희가 하는 정치라고 하면 아무래도 같이 뭐 선거 캠프를 꾸리든지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드는 약간의 소요비용들이 있습니다. 뭐 최소한 같이 와서 뭐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같이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 뭐 회의를 하더라도 밥은 솔직히 밥은 먹여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도 사실 하루 이틀이기 때문에 뭐 한 두 달만 돼도 뭐 수백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장경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역구 정치인이라 아직 아니라서 그러니까. 밥을 먹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밥을 사면 큰일 납니다. 지역구 정치인. 그렇죠. 예, 지역구 정치인은 그래서 밥을 사는 비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데 왜냐하면 유권자들 이제 알아요. 얻어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들지 않는데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스스로 동네에서 정책 연구 개발하고 이럴 때 보면 지역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많은 분과 소통하고 아까 말했던 간담회 같은 걸 열고 이렇게 할 때가 있을 때 그때 비용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얼굴이 팔린 사람이다 보니까 그 돈을 벌 수 있는 경로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뭐 약간 좀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젊은 정치인들이 좀 인터넷 정치, 그러니까 트윗 정치 이걸로 좀 해서 정당의 형태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도전적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프로그래머시니까 특히 우리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면에서 도전이 당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네트워크 정당을 좀 지향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당원 체계라든지 정당의 문화 자체가 사실 작년부터 권리당원 온라인 입당이 가능해지면서 예전에는 입당을 하려면 아시겠지만 다 일일이 수기로 써서 팩스로 넣어야 됐었거든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없었는데 요즘엔 이제 인터넷 및 모바일로 입당이 가능하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요. 또 이번에 발족하는 정당발전위원회 이제 최재성 위원장께서 하시는데 이 정당발전위원회에서도 정당의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라는 것이 사실 아직까지도 인물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떤 인물에 대한 호감을 표하는 경우가 많고 정당 자체 어떤 시스템 자체에 유권자들이 편입되려는 노력을 거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개인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위주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저희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저랑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태클 또는 이제 뭔가 또 제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저희는 밤새워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뭐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한데
젊은 정치인들이 꿈을 꾼다면은 그 저비용 고효율 정치라는 게 불가능하지만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왜 제가 이제 두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 그림에 상당히 많은 아름다운 모습과 또 감춰진 모습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한테 학기 말쯤 됐을 때 질문을 해봐라 그러면 가장 많이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교수님 우리는 앞으로 뭐 먹고 살아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청년으로서 고민하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개인의 문제로 회피하는 사회와 기성세대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기성세대가 100만 명의 대학생을 300만의 대학생으로 늘려놓고 예. 또 대학 안 나오면 불이익 있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예. 눈높이가 높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예. 또 높은 등록금을 내고 기껏 대학을 다니게 하고 나서 예. 눈높이를 낮출 수 있을까요? 사실 기껏 취업해도 비정규직이거나 또 젊을 때 사서 고생하란 말로 인턴, 열정페이 등으로 내몰고 있는 이 사회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개인의 자꾸 책임으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희 나이 때보다 어린 이제 지금 이제 취업하려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 한 5번 정도 직업을 바꿀 각오를 하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 저만 해도 그래서 저는 미국의 대학 교육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호감이 있는 부분이 예. 저도 제가 전공을 컴퓨터를 했지만은 예. 사실 인문학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제가 대학 내내 했던 거 기억나는 거는 글쓰기. 에세이 쓰기 이런 거 했던 어떤 과목을 들어도 객관식 문제 없습니다. 전부 다 쓰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도 제가 정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프로그래머에서 정치인이라는 극단적인 이런 업종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그런 어떤 기본 소양들을 갖추게 해준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구나라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랑 비슷하게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 전환이나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교육 자체가 굉장히 좁고 깊은 영역으로 이제 가도록 이제 한국 교육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고 그 업종을 잘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도전 의식이라는 거는 좀 약하고 예를 들어 의사가 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평생 의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 중에서. 네. 근데 꼭 그게 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아직 전환이 좀 드물다는 것. 저는 지금 이제 공부하는 세대한테 항상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도전 의식만큼이나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사회적 안전망이겠죠. 그러니까 의사인 친구들이 왜 의사를 그만두지 않느냐면 그만뒀을 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찌되었건 회사를 그만뒀을 때 혹은 직업을 바꿨을 때의 사회적 안전망, 실업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사대보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망이 갖춰져야 되고 또 사내에서 그만두더라도 부당 노동행위 같은 것으로 자기가 탄압받거나 일정하게 어떤 외압에 의해서 나오지 않도록 본인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좀 더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선택기가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만이 우리가 정말 미국식으로 정말 You are fire 하면은 그냥 쿨하게 들고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네. 저는 어차피 기업에서 이제 인재를 뽑는 방식 같은 것들도 지금까지 경직됐던 부분이 있다면 좀 유연화시킬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기업에서 인재 뽑는데 직무 적성 평가 점수를 가지고 뽑는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인재들이 거기에 맞춰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손실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만 청취하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놓고 봤을 때 참 이게 너무 포괄적인 주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끝을 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바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만드셨고요. 또 대선 공약에서도 일자리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일자리가 중요치 않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잖아요. 이제 문제는 어떻게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왜라는 질문은 다 알고 있고요.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이야기를 조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하고 지금 간단하게 한번 우리 서로 한번 100일이 지났는데 취임하시고 너무 빠릅니다. 평가하기는 솔직히. 이거는 일자리라고 하는 게 100일 만에 된 것 같으면 대통령 아무나 하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평가해 주시겠어요? 전반적으로 할까요? 전반적으로 하시죠. 일단은.
제 생각엔 전반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지난 정부의 뭐 철저한 어떤 실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뭐 높은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방식면에 있어서 형식면에 있어가지고 네. 아주 뭐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지주의를 구가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정치라는 건 결국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일방적인 관계로 규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갑과 을의 관계라든지 네.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갑과 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요. 예. 이번에 예를 들어 건보 개혁하는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면은 예. 의사들은 거의 다 갑으로 이제 몰렸습니다. 예. 어느 순간 예.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최근에 보면은 배달앱 하는 업체들 예. 배달앱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고 이제 갑으로 이제 몰리는 상황이었는데 그 회사가 실제 뜯어보면 마진율이 2%예요 지금. 예. 작년까지 적자다가 예. 뭐 이런 것들 따져보면은 이제 갑과 을의 관계를 너무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자꾸 이제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이 풍선 효과가 터져버릴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처음에 이제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경우도 건드려서 최저임금을 이제 10,000원까지 급격하게 올리겠다. 뭐 취지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는 하지만은 이거 하면서 이제 내세운 게 뭐냐면은 임대료와 가맹점 비용을 낮추겠다. 이 억제해서 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하에 임대료를 쥐어짜려고 해보니까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가맹점을 이제 하려고 프랜차이즈 규제를 해보려니까 그것도 큰 실효가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까 말했던 배달앱 수수료까지 건드린다든지 이런 풍선 효과 때문에 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태 부위원장의 이야기는 4부로 돌아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